문정왕후와 윤원형 남매의 권력 스캔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는 말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려 20년입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길고도 지독했던 여인의 통치. 아들 명종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발을 친 채 천하를 호령했던 문정왕후. 그리고 그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조선 제1의 권력을 쥐고 흔든 오라비 윤원형과 그의 첩 정난정. 뇌물로 지은 저택이 궁궐을 능가했고 천출첩이 정경 부인의 자리에 오르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졌죠. 하지만 이들의 권력은 영원했을까요? 문정왕후가 숨을 거둔 바로 그달 하늘을 찌를 듯했던 이들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치고 맙니다. 피바람이 불어닥쳤던 조선 최고의 권력 스캔들, 그 파란만장하고 도파민 솟구치는 실화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피로 물든 왕좌, 을사사화의 서막. 무더운 여름날의 끈적한 공기가 권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인종이 재위 8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승하하자 궁궐은 거대한 슬픔보다는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상복을 입은 대소신료들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눈치를 살폈다. 어린 경원대군이 12살의 나이로 옥좌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명종이다. 그러나 옥좌의 진정한 주인은 용상에 앉은 어리고 파리한 소년이 아니었다. 옥좌 뒤 얇은 대나무발 뒤에 꼿꼿하게 앉아있는 여인. 대비 윤씨, 즉 문정왕후가 바로 실질적인 조선의 지배자로 군림하는 순간이었다. 발 뒤에서 흘러나오는 대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하여 전가간의 온도를 순식간에 떨어뜨렸다. 주상께서 아직 춘추가 어리시어 군국의 중대사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내 비록 아녀자이나 종묘사직을 보이하는 심정으로 수렴청정을 하겠소. 그 말에 반대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문정왕후의 치맛자락 아래로 권력의 무게 중심이 급격하게 쏠리는 소리가 골담을 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오래전부터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대윤 일파를 향해 번뜩이고 있었다. 자신의 친아들인 명종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그토록 오랜 세월 숨죽여 기다리지 않았던가. 이제 칼자루는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어두운 밤, 은밀한 처소에서 문정왕후의 친동생인 윤원형이 누이의 앞에 부복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탐욕과 승리감이 교차했다. 대비마마,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유님 일파를 이대로 살려둔다면 훗날 반드시 후환이 될 것입니다. 저 역당의 무리들을 모두 척살하여 주상 전하의 앞길을 평탄케 하옵소서. 문정왕후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어찌 그들을 가만히 두겠느냐. 선왕을 모시며 나를 핍박하던 자들이다. 대의를 명분 삼아 뿌리까지 뽑아내거라. 한 놈도 살려두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드디어 내 세상이 왔구나. 이제 조선은 우리 남매의 것이다. 윤원형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눈을 번뜩였다. 다음 날 아침부터 조선 팔도에는 거대한 피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영모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이 유님 일파에게 씌워졌다. 금부도사들이 말을 타고 도성 곳곳을 휩쓸며 대신들을 포박했다. 한때 조정을 호령하던 늙은 대신들이 굴비 엮이듯 묶여 의금부로 끌려왔다. 참혹한 국문이 이어졌고 매질 소리와 비명 소리가 궁궐 담장을 넘어 도성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형장에는 붉은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유님을 비롯한 대윤의 거두들이 줄줄이 사약을 받거나 참수당했다. 그들의 가사는 정몰되었고 가족들은 노비로 전락했다. 이를 역사는 을사사화라 부른다. 권력을 향한 문정왕후의 무자비한 칼날은 거침이 없었고 그 피비린내 나는 참극의 선봉장에는 언제나 윤원형이 서 있었다. 어린 명종은 옥좌에 앉아 덜덜 떨며 이 끔찍한 사륙극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왕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발 뒤에 숨은 어머니의 서슬퍼런 살기만이 조정을 지배했다. 핏빛으로 물든 조선의 하늘 위로 문정왕후와 윤원형 남매의 절대 권력이 거대한 장막을 치며 떠오르고 있었다. 누구도 감히 그들의 권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길고도 어두운 통치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발 뒤의 여인, 20년 수렴 청정의 시작. 을사사화의 피바람이 잦아들 무렵 조정은 완전한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 대신들은 아침 조회에 나설 때마다 목숨을 부지한 것에 감사하며 땅만 바라보고 걸었다. 경회루의 화사한 연꽃조차 핏빛으로 보일 만큼 권례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명종은 용상에 앉아 있었지만 옥좌는 마치 가시방석 같았다. 왕의 시선은 늘 자신의 등 뒤, 촘촘하게 엮인 대나무 발을 향해 힐끗거렸다. 그 발 뒤에는 언제나 문정왕후가 싸늘한 표정으로 앉아 조정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 하나, 기침소리 하나에 대신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조회를 알리는 징소리가 울리고 판서 한 명이 조심스럽게 국사에 대한 상소를 올렸다. 명종이 입을 떼어 뭐라 하교하려던 찰나 발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주상은 입을 다무세요. 어찌 그리 사리 분별을 못하십니까? 그 상소는 당장 물리고 이 일은 내 뜻대로 처결할 것이니 영상은 지체 없이 시행토록 하라. 명종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으나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다.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었지만 어머니의 권위 앞에서는 허수아비나 다름없었다. 대신들은 왕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감히 나서는 이가 없었다. 그저 문정왕후를 향해 허리를 깊이 굽힐 뿐이었다. 어마마마, 소자는 언제까지 이리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하옵니까? 정녕 이 나라의 군주가 뉘이옵니까? 명종의 가슴 속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문정왕후에게 아들의 굴욕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권력의 유지와 친정 세력의 안위뿐이었다. 왕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음에도 수렴청정은 걷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간섭은 내명부를 넘어 외조의 인사권, 군사권까지 미치며 조선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다. 왕의 교지보다 대비의 업문 전교가 더 무서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기형적인 시대였다. 이 기형적인 권력 구조 속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자는 단연 윤원형이었다. 그는 누이의 절대적인 신임을 등에 업고 파죽지세로 승진을 거듭했다. 영의정의 자리에 오른 윤원형의 위세는 이미 왕을 능가했다. 그가 거리를 행차할 때면 백성들은 숨죽여 엎드렸고 고관대작들도 그의 집 문 앞에 줄을 서서 뇌물을 바치기에 여념이 없었다. 윤원형의 저택은 매일같이 잔치가 벌어졌고 문전성시를 이루는 가마꾼들로 인해 도성의 길이 막힐 지경이었다. 껄껄껄 주상께서 또 고집을 피우셨다지? 걱정할 것 없다. 대비마마께서 계시는 한, 이 조선의 하늘은 우리 윤씨 가문의 것이다. 감히 내 뜻을 거스르는 자가 있다면 당장 의금부에 하옥시켜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윤원형은 거나하게 취해 측근들에게 호언장담을 늘어놓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군신의 예의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오직 무한한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탐욕만이 이글거릴 뿐이었다. 명종은 밤마다 침소에서 소리 죽여 오열했다. 자신의 무력함에 치가 떨렸고 어머니와 외삼촌의 전행을 막지 못하는 스스로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옥좌를 둘러싼 발의 그림자는 너무도 짙고 길었다. 문정왕후의 20년 수렴청정이라는 칠흑 같은 어둠이 조선의 밤하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백성들의 탄식은 깊은 산천의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질 뿐이었다. 누구도 이 거대한 권력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욕망의 화신 정난정, 독약으로 안방을 차지하다. 윤원형의 권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시기,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붙어 그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었다. 바로 그의 애첩 정난정이었다. 무반 출신의 아버지와 관비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정난정은 뛰어난 미모와 비상한 두뇌를 가졌음에도 서출이라는 신분적 굴레 때문에 평생 가슴속에 응어리를 안고 살았다. 천대받던 삶을 벗어나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길은 당대 최고의 실세 윤원형의 첩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사랑 노름이 아니었다. 그녀는 윤원형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고 특유의 교태와 지략으로 그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까지 꿰찼다.
나아가 정난정은 문정왕후의 눈에 들기 위해 온갖 공을 들였다. 불교에 심취한 문정왕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명산대천의 절을 돌며 거액의 시주를 바쳤고 은밀히 궁궐을 드나들며 세상 돌아가는 정세를 전해주었다. 문정왕후는 자신의 뜻을 척척 알아맞히고 충성을 다하는 정난정을 무척 총애했다. 참으로 영특한 아이로다. 네가 내 친딸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꼬. 마마의 성은이 하해와 같사옵니다. 이 한 몸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마마를 보필하겠나이다. 대비의 든든한 뒷배를 얻은 정난정의 눈빛은 점차 더 높은 곳을 향해 번뜩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욕망은 그저 호의호식하는 첩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정실부인. 조선 최고의 권력가 윤원형의 안방을 차지하는 진짜 안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최종 목표였다. 그러나 윤원형에게는 이미 명문가 출신의 정실부인 김씨가 있었다. 김씨는 조강지처였으나 정난정의 위세에 눌려 집안 구석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비 내리는 어두운 밤, 정난정은 은밀히 자신의 신복 여종을 처소로 불렀다. 그녀의 앞에는 작고 화려한 사기 그릇이 놓여 있었다. 이것을 부인의 수라상에 올리거라. 티 나지 않게 아주 조금씩 섞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일이 탄로 난다면 내년의 목숨은 물론이고 삼족을 멸할 것이니 명심해라. 독약이었다. 정난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끔찍한 계획을 지시했다. 천출이라고 날 멸시하던 자들, 이제 내가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서 군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부인, 그 자리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 내가 차지할 것이다. 그날부터 김씨 부인의 밥상에는 치명적인 독이 조금씩 섞여 올라갔다.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넘기던 김씨 부인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복통과 각혈이 이어졌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 모았으나 차도는 없었고 부인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피를 토하는 부인의 방 밖에서 정난정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비단 치맛자락을 매만지고 있었다. 결국 김씨 부인은 피를 한 움큼 쏟아내고는 처참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다. 조강지처의 죽음 앞에서도 윤원형은 슬퍼하기는커녕 서둘러 장례를 치르기에 급급했다. 정난정은 미리 준비해둔 치밀한 계획대로 움직였다. 문정왕후를 졸라 자신을 정실부인으로 승격시켜달라고 간청한 것이다. 대비의 위세에 눌린 조정 대신들은 법도에 어긋난다며 반발했지만 옥좌 뒤의 여인을 이길 수는 없었다. 기어이 왕의 교지가 떨어졌다. 천출첩이었던 정난정이 마침내 외명부 종일품 정경부인의 교지를 받아든 것이다. 조선 건국 이래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다. 금박이 화려하게 수놓아진 정경부인의 당의를 입은 정난정은 구중궁궐을 향해 거만하게 절을 올렸다. 그녀의 입가에는 도끼 서린 승리의 미소가 피어올랐다. 피로 얼룩진 안방을 차지한 독거미 정난정. 그녀의 권세는 이제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하금은 보화가 산을 이루고 권력은 궁궐을 넘어서다. 윤원형과 정경부인 정난정 부부의 권력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았다. 도성 내에서 가장 크고 으리으리한 그들의 저택은 소조정작은 조정이라 불렸다. 아침 이슬이 마르기도 전부터 저택의 소슬대문 밖에는 수십 채의 가마와 말들이 장사진을 쳤다. 지방 수령 자리를 하나 얻으려는 자, 억울한 송사를 해결하려는 자, 벼슬길에 오르려는 선비들까지 모두가 윤원형 부부에게 바칠 금은 보화를 바리바리 싸들고 와 땅바닥에 엎드렸다. 마당에는 조선 팔도에서 올라온 진귀한 특산물과 비단, 뇌물로 받쳐진 엽전 꾸러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창고는 넘쳐나서 썩어가는 쌀과 비단의 악취가 진동할 지경이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물건이로구나. 명나라에서 온 비단이라지? 내일 마시를 나갈 때 치마로 지어 입어야겠다. 대감, 저기 저 은병 괴짝을 가져온 자는 누구랍니까? 평안감사 자리를 원한다고요? 즉, 저 정도 성의로는 턱도 없지요. 돌려보내세요.
정난정은 화려한 옷가락지를 낀 손으로 뇌물 목록을 들추며 국정을 제멋대로 떡 주무르듯 했다. 윤원영은 그녀의 말에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관직은 돈을 주고받는 물건으로 전락했고 백성들을 수탈하여 바친 뇌물로 관직을 산 탐관 오리들은 본전을 뽑기 위해 가혹하게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짰다. 거리에 굶어 죽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도 권력자들의 잔치상에는 매일 밤 기생들의 노랫가락과 고기 굽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다. 이들의 폭정은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절정에 달했다. 어느 날 경기 광주 양재역 벽에 여왕이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의 아래에서 권력을 휘두르니 나라가 망할 조짐이다. 라는 익명의 방이 붙었다. 문정왕후와 윤원영 일파를 정면으로 비판한 이 벽서는 조정에 큰 파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윤원영은 이 사건을 오히려 정적들을 완전히 뿌리 뽑을 절호의 기회로 악용했다. 감히 국모를 능멸하고 조정을 모독한 대역죄인들이다. 배우를 철저히 캐내어 씨를 말려버려라. 윤원영의 불호령 아래 역모를 조작하기 위한 끔찍한 고문이 다시 시작됐다. 벽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수많은 선비들과 반대파 대신들이 고문당하고 목숨을 잃었다. 살인의 피가 다시 한번 도성을 물들였다. 두려움에 질린 백성들과 선비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감히 입 밖으로 불만을 꺼내지 못했다. 길거리에서 무심코 내뱉은 탄식 한 번에도 쥐도 새도 모르게 의금부로 끌려가 주검이 되어 나오는 세상이었다. 부부의 오만함은 극에 달했다. 정난정은 외출할 때마다 왕비나 탈법한 화려한 가마를 타고 수십 명의 호위무사를 거느렸으며 길을 비키지 않는 백성들을 채찍으로 무자비하게 내리치게 했다. 윤원영은 임금인 명종 앞에서도 거들먹거리며 불손한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이 조선 제1의 부와 권력이 모두 내 발 아래 있구나. 10년, 아니 100년이라도 이 영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부패한 권력이 뿜어내는 악취가 진동하고 백성들의 피눈물이 강을 이루는 동안 윤원형과 정난정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탐욕의 바벨탑이 영원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구름 위에 군림하던 그들의 거대한 권력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 자신만 모른 채 말이다. 오거목이 쓰러지다. 문정왕후의 승하와 억눌린 왕의 분노. 1565년 명종 20년 유난히 춥고 스산한 바람이 창덕궁 대조전의 기와를 때리며 불길하게 맴돌고 있었다. 천하를 호령하며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조선을 자신의 발밑에 두고 주무르던 문정왕후가 갑작스레 깊은 병석에 눕게 된 것이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내의원의 내이녀들과 천하의 내로라 하는 명의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려와 탕약을 다렸고 궁궐 안팎으로는 독한 약재 냄새가 진동을 했다. 문정왕후가 그토록 총애하던 승려보우가 이끄는 불교계는 비상이 걸렸다. 전국 방방곡곡에 유명한 명산 대천과 사찰마다 대비의 쾌유를 비는 수륙제가 성대하게 열렸다. 승려들은 밤낮 없이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외웠지만 70고개를 훌쩍 넘긴 늙은 대비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만 갔다. 거칠고 쇳소리가 섞인 숨소리만이 고요한 처소에 무겁게 울려 퍼졌고 그 곁을 한시도 떠나지 못하고 지키는 윤원형과 정난정의 얼굴에는 짙은 공포와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었다. 누님아니 대비마마. 이대로 눈을 감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옥체를 보존하시어 천년만년 이 나라를 다스리셔야지요. 소신은 이아우는 이제 어찌하라고 이러십니까? 윤원영은 핏발이 선 벌건 눈으로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내뱉었다. 하지만 문정왕후의 푹 패인 두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어두운 천장만을 향해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정난정 역시 화려한 비단옷이 구겨지는 것도 모른 채 부들부들 떨며 두 손을 모아 쥐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대비가 쓰러지면 자신들의 목숨도 끝장날 것이라는 지독한 두려움뿐이었다. 며칠 뒤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듯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몹시 치던 캄캄한 밤. 길고 지독했던 권력의 화신 문정왕후가 마침내 75세를 일기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조선 팔도를 뒤덮고 있던 거대한 먹구름 같은 여인이 쓰러지는 순간이었고 궁궐을 떠받치던 가장 거대한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승하를 알리는 애달픈 곡성이 권례에 메아리치자 그 소리는 누군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끔찍한 절망이었고 누군가에게는 20년 묵은 체증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가는 해방의 종소리였다. 이 거대한 죽음 앞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것은 다름 아닌 상복을 입은 명종이었다. 12살 어린 나이에 옥좌에 올라 32살의 장년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제 뜻대로 국사를 펼쳐보지 못한 채 어머니의 발 뒤에서 숨죽여 오열해야 했던 군주. 그의 뺨 위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눈물은 단순히 어머니를 잃은 자식의 애통함만이 아니었다. 지독했던 족쇄가 마침내 풀렸다는 안도감, 그리고 지난 20년간 가슴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분노가 뒤섞여 그의 두 눈빛은 기묘하고도 서늘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명종의 시선이 빈전 한 구석에서 짐승처럼 엎드려 덜덜 떨고 있는 외삼촌 윤원형을 향해 천천히 꽂혔다. 그것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온전한 조선의 주인이 내뿜는 압도적인 제왕의 살기였다. 어마마마께서 가셨다. 피바람을 일으켜 나를 용상에 앉히셨으나 정작 나를 평생 허수아비로 만드신 나의 어머니. 이제야 비로소 이 나라의 주인이 나임을 천하에 알릴 때가 왔구나. 외숙, 그동안 참으로 오랫동안 군림하셨소. 과인의 숨통을 조이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은 죗값을 뼈저리게 치를 시간이요. 장례를 치르는 국장 기간 내내 궁궐의 공기는 기괴할 정도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겉으로는 모두가 슬픔에 잠겨 곡을 하고 있었지만 수면 아래의 밑바닥에서는 거대한 정치적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늙은 여우 윤원영은 자신을 향한 조정 대신들의 시선이 하루아침에 달라졌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허리가 땅에 닿도록 굽실거리며 아부하던 자들이 노골적으로 눈을 피했고 일부 젊은 대간들은 아예 대놓고 혐오감과 적의를 드러내며 그를 노려보았다. 도성 최고의 대저택으로 돌아온 윤원형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고 있었다. 옆에 앉아있던 정난정 역시 평소에 오만방자하던 기세가 온데간데 없이 꺾인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다. 대감 어찌 이리 맥없이 무너지십니까? 대비마마께서 안 계셔도 대감은 이 나라의 1인지하 만인지상 영의정이십니다. 적과 피라미 같은 대간 놈들이 감히 대감을 함부로 치지 못할 것입니다. 기운을 내시어 사병들을 풀고 기선을 제압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녕 세상 돌아가는 꼴을 몰라서 하는 소리냐? 입을 다물라. 오늘 국장터에서 주상께서 나를 보시던 그 무시무시한 눈빛을 내가 보았더냐? 나를 천갈래 만갈래 찢어 죽일 눈빛이었다. 20년을 억눌려 피눈물을 삼키던 호랑이가 드디어 족쇄를 끊고 우리 남매를 물어뜯으려 시퍼렇게 입을 벌린 것이야. 문정왕후라는 거대한 바람막이가 영원히 사라진 허허벌판. 그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윤원형과 정난정 부부를 향해 조선 팔도의 천심과 원한이 담긴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천년 고목이 무너지자 그 썩은 그늘 밑에서 독버섯처럼 기생하며 자라난 권력자들의 숨통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폭풍전야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칠흑 같은 도성의 밤하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탄핵, 나락으로 떨어지는 남매. 국상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 조용히 잠재되어 끓어오르던 분노의 화산이 마침내 무서운 기세로 폭발하고 말았다. 기다렸다는 듯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난 것이다. 아침 해가 뜰 무렵부터 밤이 깊어 달이 뜰 때까지 명종이 머무는 편전 앞에는 상소문이 눈보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동안 윤원형과 정난정의 무자비한 횡포에 눌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숨죽였던 언관들이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목숨을 걸고 탄핵의 포문을 열어젖혔다. 전하, 영의정 윤원영은 국척의 위세를 등에 업고 지난 20년간 국정을 철저히 농단하여 싸웁니다.
뇌물로 축적한 그의 재산이 나라의 국고를 능가하며 억울하게 죽어간 선비들의 피가 도성을 적시고 있사옵니다. 당장 그 자의 벼슬을 삭탈하시옵소서. 어디 그뿐이옵니까? 천첩 출신인 정난정은 정실 부인 김씨를 잔혹하게 독살하고 그 자리를 꿰찬 희대의 악부이옵니다. 윤원영과 작당하여 매간매직을 일삼고 백성들을 수탈한 그 요부를 당장 의금부에 하옥하여 엄히 국문하시옵소서. 상소는 릴레이처럼 끊임없이 이어졌고 3사의 관리들은 아예 관복을 입은 채 편전을 빙 둘러싸고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흉흉한 소문이 삽시간에 도성을 뒤덮었다. 정난정이 전처를 독살했다는 이야기는 물론이고 그 집 창고에 썩어나는 쌀 때문에 백성들이 굶어 죽는다는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명종은 용상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상소문을 내려다보며 짐짓 곤혹스러운 척 미간을 찌푸렸다. 외숙은 20년간 나라를 위해 애쓴 공신이 아니오. 어찌 하루아침에 일이 매몰차게 내칠 수 있단 말이오. 명종은 겉으로는 윤원형을 비호하는 척 3번이나 상소를 물리쳤다. 하지만 그것은 대간들의 명분과 의지를 더욱 불타오르게 만드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었다. 신하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되었을 때 명종의 입가에는 마침내 서늘한 미소가 스치고 지나갔다. 인내의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명종은 무거운 입을 열어 단호하고도 차가운 하교를 내렸다. 대간들의 뜻이 이토록 강경하고 도성의 민심이 흉흉하여 하늘에 닿고 있으니 과인이 어찌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국법을 굽힐 수 있겠는가. 영의정 윤원영의 모든 관작을 파직하고 도성 밖으로 내치라. 또한 정난정의 정경부인 첩지를 당장 회수하고 본래의 신분인 천민으로 강등하라. 왕의 서슬 퍼런 교지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궐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금부도사들과 수십 명의 나장들이 윤원형의 으리으리한 대저택으로 질풍같이 들이닥쳤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소조정작은 조정의 거대한 소슬대문이 거칠게 걷어차여 박살이 났다. 방 안에서 불안에 떨며 금은 보화를 챙기고 있던 윤원형과 정난정은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끌려 나왔다. 비단옷을 걸친 두 사람은 붉은 오라에 꽁꽁 묶인 채 자신들이 호령하던 넓은 마당에 비참하게 무릎이 꿇렸다. 수천 점의 명나라산 비단, 산더미 같은 은괴, 수백 명의 노비 문서가 고스란히 국가에 정몰되어 끝도 없는 수레에 실려 나갔다. 평생을 바쳐 긁어모은 탐욕의 결정체들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날아가는 것을 보며 두 사람은 넋을 잃고 오열했다. 곧이어 두 사람을 황해도의 궁벽한 유배지인 강음으로 쫓아내는 압송이 시작되었다. 이들의 처참한 몰락을 구경하기 위해 수만 명의 백성들이 한양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부부의 가마가 지나가면 땅에 엎드려 숨죽이던 백성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는 억눌렸던 분노와 통쾌한 조롱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저기 조선을 망친 도둑 놈년들이 간다. 내 놈들이 빼앗아 간 내 자식의 목숨을 살려내라. 저 요망한 마녀를 쳐라. 돌로 쳐 죽여라. 어디선가 썩은 무와 계란이 날아와 윤원영의 상투에 정통으로 맞았고 악취나는 오물이 쏟아졌다. 뒤이어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빗발치듯 날아와 정난정의 얼굴과 몸을 강타했다. 한때 왕비가 타는 화려한 가마를 타고 길을 비키지 않는 백성들을 채찍으로 내리치던 조선 제1의 여장부 정난정. 그녀의 고운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진흙과 오물로 범벅이 되었다. 피가 흐르는 이마를 부여잡고 백성들의 매서운 저주와 침뱉음을 견디며 유배지로 발걸음을 옮기는 길. 윤원영의 초점 없는 눈동자에는 과거 자신이 무참히 죽였던 윤임을 비롯한 수많은 선비들의 피 흘리는 환영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절대 권력의 정점에서 만인지상의 대우를 받다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죄인으로 전락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문정왕 후가 숨을 거둔 지 불과 한 달 남짓에 불과했다. 하늘을 찌르듯 오만했던 그들의 바벨탑은 그토록 허망하고 비참하게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만 것이다. 일권불 10년의 씁쓸한 최후,
독약과 통곡으로 끝난 권력. 황해도 강음의 유배지. 한양의 화려함과는 철저히 단절된 낡고 썩은 초가집 틈새로 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끊임없이 불어들고 있었다. 조선 팔도의 금은 보화를 모두 쓸어담고 매일 밤 고기 냄새가 끊이지 않던 저택에서 살았던 부부의 거처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누추하고 비참한 몰골이었다. 백성들의 쏟아지는 원망과 감시 속에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해 두 사람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해골처럼 변해버렸다. 항상 윤기가 흐르던 정난정의 칠흑 같던 머릿결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하얗게 새어 귀신처럼 산발이 되어 있었다. 가택연금을 당한 채 외부와 완벽히 고립된 두 사람은 매일 밤 극심한 공포와 굶주림에 시달렸다. 언제 한양에서 금부도사가 임금의 사약을 받들고 말을 달려 당도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그들의 숨통을 매 순간 조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종이 자신들을 결코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권력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윤원형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천출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왔던 정난정의 신경쇠약은 이미 광기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 자신이 전처 김씨를 맹독으로 끔찍하게 독살했던 과거의 악행이 온 천하의 만천하에 까발려졌으니 자신이 결코 인간답게 죽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밤마다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자신의 목을 조르러 오는 김씨 부인의 혼령이 보이는 환각에 시달렸다. 저리 가란 말이야. 내가 널 죽인 게 아니야. 으아. 정난정은 허공을 향해 발버둥을 치며 비명을 지르다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멀리서 횃불을 든 관원들이 말굽소리를 내며 초가집을 향해 요란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실 그것은 유배지 주변을 정기적으로 돌며 죄인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지방 관속들의 일상적인 순찰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미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혀 이성을 잃은 정난정의 귀에는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기 위해 달려오는 금부도사의 발소리로 완벽하게 둔갑하여 들렸다. 왔구나. 기어이 주상께서 나를 능지처참하러 금부도사를 보내셨어. 안 돼. 천출 주제의 양반들을 밟고 올라서 정경부인까지 지냈던 나 정난정이다. 저 천한 무지렁이 백정들의 칼에 내 목을 내어주고 시장통에 효수되어 개가 뜯어먹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차라리 내 손으로 끝내겠다. 가장 비참한 꼴은 면해야 해. 미친 듯이 방안을 뒤지며 옷고름을 뜯어내던 정난정은 품속 가장 깊은 곳에 은밀히 숨겨두었던 작은 약포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오래전 자신이 정실부인 김씨의 목숨을 앗아갈 때 쓰고 만약을 대비해 남겨두었던 바로 그 치명적인 맹독이었다. 덜덜 떨리는 앙상한 손으로 포지기를 뜯은 정난정은 눈을 질끈 감고 독약을 한 번에 입안으로 털어넣었다. 이내 내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다. 바닥을 뒹굴며 온몸을 비틀던 그녀의 입가로 검붉은 핏덩이가 역류하여 쏟아져 내렸다. 신분 상승을 향한 끝없는 욕망으로 조선을 뒤흔들었던 희대의 야심가이자 요부였던 정난정. 그녀는 그토록 발버둥 쳤으나 결국 차가운 유배지의 흙바닥에서 처절한 고통 속에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고 말았다. 잠시 뒤 산에 올라가 언손을 호호 불며 땔감을 구하고 돌아온 윤원형은 방바닥에 널브러진 채 굳어버린 정난정의 참혹한 시신을 발견하고는 들고 있던 나무찜을 툭 떨어뜨렸다. 온몸이 돌처럼 얼어붙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틀거리며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난정아, 이럴 수는 없다. 눈을 떠보거라. 우리가 어찌 피를 묻혀가며 쌓아 올린 세상인데 이리 허망하게 나를 두고 혼자 간단 말이냐. 아, 윤원형은 핏기가 가신 그녀의 싸늘한 주검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한때 조선 제1의 벼슬인 영의정으로서 옥좌마저 우습게 여겼고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사내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적막한 유배지의 밤하늘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무한할 것 같았던 권력도 산을 이루던 재물도
목숨보다 사랑했던 애첩도 모두 한낱 신기루처럼 부서져 버렸다. 정난정이 죽은 후 윤원형 역시 삶의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다. 그는 물 한 모금 넘기지 않고 곡기를 끄는 채 미친 사람처럼 난정의 이름을 부르며 방안을 헤매었다. 그리고 불과 닷새 뒤 조선 천하를 쥐고 흔들던 권력자 윤원형 역시 극심한 화병과 굶주림으로 뼈만 남은 채 쓸쓸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다. 화려했던 삶에 비하면 너무나도 비루하고 초라한 죽음이었고 두 사람의 시신을 가엾게 여겨 거두어주는 이는 조선 천지에 단 한 명도 없었다.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하늘을 가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조선을 끔찍한 피바람으로 물들였던 문정왕후와 윤원형 남매 그리고 정난정. 이들의 화려하고도 잔혹했던 권력 스캔들은 결국 독약과 한 줌의 비참한 잿더미로 흩어지며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퇴장했다. 권불 10년. 아무리 높고 굳건해 보이는 권력도 결국에는 그 오만함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고야 만다는 무섭고도 준엄한 역사의 진리만이 덩그러니 남아 오늘을 살아가는 후세들에게 서늘한 거울이 되고 있었다. 권불 10년 화무십일홍이라 했습니다. 20년을 호령하며 조선을 쥐고 흔들었던 문정왕후와 윤원형, 정난정의 최후는 이토록 더덥고 비참했습니다. 피로 쌓아 올린 권력은 결국 피와 눈물로 무너져 내린다는 역사의 준엄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들려드린 조선 제1의 권력 스캔들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더욱 흥미진진하고 도파민 솟구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늘 평안하십시오.